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손현국입니다. 자, 오늘의 읽을 책은 어쨌든 미술은 재밌다 라는 책인데요. 재밌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잘난 손 선생이라고 했는데 그 제목도 아는 척하기입니다. 아는 척이라는 거, 잘난 척, 아는 척, 이거 엄청 꼴보기 싫은 일이잖아요. 근데 아는 게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 또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잘난 척 한다고 할 것 같고 아는 척 한다고 할 것 같고 이걸 엄청 기분 나쁘지 않게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미술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술관을 왜 갈까? 이거는 왜 그렸을까? 특히 뭐 피카소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고민도 하고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비쌀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더 재밌게 미술관에 가더라도 재밌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많은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파트 미술 아는 척하기 파트 1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림 입만 떼면 누구나 아는 그림에 대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아는 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뭐 뭐니 뭐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그림은 아마 모나리자가 아닐까요? 모나리자로 어떻게 아는 척을 할까? 이거 가지고 아는 척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과연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은 다들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나무위키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화가, 조각가, 발명가, 그리고 지식백과에도 이번 다룰 이탈리아 거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는 어디에 있죠?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은 파리에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왜 이렇게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을까? 저도 좀 의아했어요. 왜 이탈리아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프랑스 루브르에 있을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모나리자는 어떻게 프랑스에 갔을까요? 프랑스 프랑스와 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이탈리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무척 흠모했습니다. 무척 좋아해서 엄청나게 좋아해서 자기 나라로 프랑스로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이탈리아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거장을 보내주었을까 싶게 그것도 의아하죠.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탈리아에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중에서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때 이탈리아는 주로 메디치 가문이라는 다 들어보셨죠? 메디치 가문이라는 곳에서 발탁이 되어야 성장고 크게 클 수가 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메디치가의 발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랑스로 가는데도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꼴로리세 성과 앙바즈 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와 1세가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갔죠. 초빙해서 데리고 간 곳이 모셔둔 곳이 이 꼴로리세 성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프랑스와 1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요. 앙바즈 성은 프랑스와 1세가 이제 집정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데 있었고 여기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프랑스와 1세는 항상 이 터널을 통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거장을 데리고 왔으면 프랑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프랑스 화가들을 불러놓고 조각가들을 불러놓고 강연을 하도록 해야 했지만 프랑스와 1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짜 흠모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매일 가서 문안 인사드리고 이야기하고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프랑스와 1세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앵그로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죽음이라는 그림인데 많은 예술가들이 이 모습을, 이 그림을 부러워합니다. 최고의 삶이죠. 거장으로 살다가 왕의 품에서 죽을 수 있는 이런 모습.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잠들어 있는 이곳, 레오나르도 다빈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탈리아에 있을까요? 프랑스에 있을까요? 물론 프랑스에 있습니다. 자, 이 왕, 프랑스와 1세의 선택 하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프랑스로 갔고요. 프랑스에는 지금 루브르 박물관, 아까 봤던 성, 살았던 성,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무덤이 있는 그 세 곳이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버렸죠. 한 명의 왕의 선택 때문입니다. 덕분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나리자는 왜 프랑스로 갔을까요? 알다시피 모나리자는 위안성 작품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랑스로 갈 때, 프랑스와 1세의 초빙으로 프랑스로 갈 때 이 그림을 가지고 갔던 거죠. 결국 미완으로 남긴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되어 있죠.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의 안방마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나리자, 대단한 그림이죠. 자, 두 번째, 다음 그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그림. 이 그림 제목이 뭘까요? 그렇죠. 천지창조. 이 그림의 제목을 천지창조라고 이야기했다면 한 반 정도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다 아시다시피 미켈란젤로입니다. 15세에 메디치가에 발탁됐고 24세에 피에타 조각, 26세에 다비드상 조각. 자, 조각을 조각가로 더 유명했죠. 그리고 천지창조를 작업할 때 교황의 무덤 작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대단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요? 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릴 사람을 찾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황에게 미켈란젤로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브라만테라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건축가로고 바티칸 궁전 성베드로 성당 개축을 위해 일생을 바친 르네상스 조각의 선구자라고 하죠. 자, 이 브라만테는 이탈리아 건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갑자기 미켈란젤로라는 천재가 나타난 거죠. 위기감도 느꼈고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를 좀 골려주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를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추천이 미켈란젤로를 세계적인 화가로 만들어 버렸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브레만테 미켈란젤로를 괴롭히기는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작 기간이 무려 4년입니다. 4년. 길이가 40.5m, 폭이 14m. 안료 때문에 피부와 눈에 이상이 왔고 누워서 손만 움직이는 작업이라 어깨와 목에 이상이 왔어요. 천장화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장을 보고 그림을 계속 그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피부에 물감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피부병이 왔고 눈에 이상이 생겼고 누워서 손만 움직이다 보니까 목 디스크, 어깨 디스크가 왔을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어깨를 잘라내고 잠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하지만 이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서 인류 최고의 글작이 탄생했죠. 자,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천지창조는 이 한 그림, 이런 그림이 9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천지창조는 이 하나지만 천장에는 이렇게 9개의 그림이 있어요. 빛과 어둠의 분리, 별의 창조, 땅과 바다의 분리, 그리고 아담의 창조. 우리가 아는 천지창조는 이 아담의 창조, 4번 아담의 창조고요. 다음에 하와의 창조, 그리고 원죄의 추방,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희생, 노아의 방주, 노아의 만치, 이렇게 9그림을 합쳐서
천지창조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는 여기 표시된 빨간색 안에 있는 아담의 창조를 천지창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그림을 4년 동안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 어깨가 빠지는, 오히려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잠들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이 그림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렸을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렸을까요? 왜 이 문제를 내냐면 좀 재밌는 문제인데, 이 그림에 잘 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제일 큰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림의 이야기 순서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보다시피 아담의 창조, 그다음에 원죄 추방, 노아의 방주까지 천지창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야기를 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잘 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냐면, 왼쪽에는 그림들이 좀 더 디테일하고, 사람을 보세요. 사람 숫자가 왼쪽이 엄청 많죠. 왼쪽은 10명 뭐 넘는 그림도 있지만 맨 끝에 오른쪽에 그리면 한 명, 큰 사람 한 명이 있죠. 왜 이랬을까요? 힘들었어요. 앞에 볼게요. 그림 차이를 보세요. 이게 9번이고요. 1번과 차이를 보세요. 1번 한 명, 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람이 되게 많죠. 처음에 이렇게 사람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렸지만 그리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가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더 크게 그린 거죠. 대충 그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멋진 걸작이 나왔으니까. 근데 힘든 그 과정, 아까 어깨를 잘라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 그 힘듦을 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는 척은 이렇게 살짝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건 아는 척이 아니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똑똑해 보이지만 그렇게 아는 척 하는 것 같지 않은, 잘난 척 하는 것 같지 않은 방법으로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시스티나 대성당입니다. 이 그림, 이 천장 밑에 저 그림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은 과연 뭘까요?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림이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잘 모르겠네. 누구 그림인지는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린 그림. 누구나 다 아는 그림이라더니 뭘까요? 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의 그림이죠. 여러 가지 빈센트 반 고흐의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왜 이 그림을 선택했을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고흐의 그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솔직히 돈이었어요. 돈. 엄청 세계적으로 엄청 일본의 그 거품 경제 때 엄청 비싸게 팔린 그림, 몇백억 하면 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왜 아르리 포도밭일까? 이 그림 제목이 아르 지방에 있는 포도밭을 그린 그림이에요. 왜 아르리 포도밭을 이 그림으로 냈을까 하면,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았을 때 그림이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누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사가지도 않았습니다. 고흐 생전에 팔린 유일한 작품이 바로 이 아르의 포도밭입니다. 누가 샀냐면 안나 보시라는 여자였는데 400프랑에 샀대요. 그리고 1만 프랑에 팔아서 러시아 수집가가 가져가서 지금 러시아 정부 푸시킨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팔리면 엄청난 가격이겠죠. 그렇지만 푸시킨 미술관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나리자와 경매에서 붙을 만한 유일한 작품. 아마 누구도 그림을 경매에 붙인다면 모나리자보다 비싼 그림이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 하면 아마 모나리자일 거예요. 물론 팔 일은 없겠죠. 하지만 그 모나리자와 붙어볼 만한 유일한 작품을 이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고흐의 초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닮았죠. 머리, 헤어스타일 보면 아시겠죠. 가시아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빈센트 반 고흐의
주치입니다. 주치에게 돈이 없으니까 병원은 가야 되고 약은 먹어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데이지와 양귀비꽃병이라는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이 그림이 6,180만 달러, 한 700억입니다. 진료할 만하죠. 자, 근데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그림, 아르렐프 유일하게 팔렸다는 이 그림도 안나 보시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친구 누나예요. 150만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유일하게. 친구 누나가 그냥 동생 친구가 그림을 그리니까 하나 사준 겁니다. 물론 안나 보시라는 여인도 고흐를 좋아했고 그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푸시킨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현재 모나리자 맞먹는 가격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셰 박사라는 주치의에게 준 그림, 약값 대신으로 지불한 이 그림은 중국 개인 소장이고 700억 원에 경매됐습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았을 때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썼어요. 언젠가는 내 그림이 물감값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안타깝죠. 만약에 살았을 때 고흐의 그림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고흐의 인생은 좀 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리고 혹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빈센트 반 고흐도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되었고 화가로 평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그림은 아마 다 합치면 수천억 건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은 네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은 과연 뭘까요? 빛의 미술가. 이건 조금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알아줘야 아는 채,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자, 빛의 미술가. 렘브란트. 자, 들어보셨죠? 그림을 보세요. 자화상, 아내, 요한. 이 그림들, 빛이 어느 쪽에서 비치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왜 렘브란트를 넣었냐면, 이 그림들을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빈센트 반 고흐, 죄송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아마 후대의 렘브란트를 유명하게 했던 이 그림이 야경입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이 야경 때문에 망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그림들을 두 개의 그림을 보면 옛날 초상화라는 건 한 사람을 정면으로 놓고 그리는 그런 초상화가 유행했었는데 이제 네덜란드에 이 단체 초상화라는 게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 것처럼 여러 사람이 앉아서 사진을 찍는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암스테르담 식물 제조업자 길드 이사들의 조상화라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 좀 크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원근법에 의해서 조금 작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그림을 그렸죠. 자, 내가 이 그림의 주인공이라면 이 그림을 사겠어요? 뭐 내 얼굴 그대로 뭐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이 정도면은 살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 그림 야경이라는 건 암스테르담 사수협회, 사수라는 건 총쏘는 포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수협회라는 건 네덜란드에서 엄청난 힘을 가진 조직이었어요. 자,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 당시에 엄청 유명했던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원했습니다. 각자 포지션에 맞게 적당하게 그림이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원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단체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그림을 살 사람. 똑같이 돈을 내고 사진을 찍었는데 누구는 저 구석에 얼굴이 보일 둥 말 둥 있고 누구는 한복판에 빛을 받으면서 잘 나와 있고 자, 몇몇 사람은 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다시 달라고 했겠죠. 자, 이 그림을 그리고 렘브란트는 하얀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수조합이라는 사람들이 엄청 힘이 센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이따위로 그렸다고 앞에서 그렸던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렘브란트는 자기 식대로 이 그림을 그려버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후대에 렘브란트를 더 유명하게 해줬던 이 야경이라는 그림이 렘브란트를
하얀 길로 가게 했던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후대에는 렘브란트 동상이 이렇게 새겨질 정도로 엄청난 화가이죠. 자, 다섯 번째 그림은 뭘까요? 처음 보는 그림이죠. 누굴까요? 뭘까요? 이건 도저히 모르겠네. 시모네타 베스푸치. 이거 뭐야 또? 이것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름인데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자, 아는 척, 잘난 척. 이 정도 하나 외워두세요. 시모네타 베스푸치 하나 외워두세요. 좋아요. 외워두면 좋은 때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시모네타 베스푸치라는 여인.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 본다고 이야기하겠죠. 이 사람 누굴까? 나는 이 사람 처음 보는데 왜 유명하다고 할까? 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을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이 사람 누구죠? 보티첼리라는 화가죠. 보티첼리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이 그림,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 나왔던 이 여인, 방금 봤던 그 여인입니다. 시모네타 베스푸치. 엄청 미인으로 소문난 시모네타 베스푸치를 보티첼리가 흠모했는지 짝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여인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비너스는 누구다? 엄청 아름다운 여인 시모네타 베스푸치라는 여인이에요. 자, 이 그림이 나왔으니까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볼을 뿌 하고 바람을 부는 이 남자, 서풍의 신 제피로스라는 서풍의 신입니다. 자, 그림에서 이 신이 많이 나옵니다. 서풍은 봄을 가지고 데리고 오는 전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피로스는 항상 볼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림에서 볼을 부하고 바람을 부는 사람이 있으면 서풍의 신 제피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비너스에게 더 화려한 가운을 입히려고 하는 이 여인은 계절의 여인 플로라입니다. 보이시죠? 제피로스. 항상 제피로스는 볼을 저렇게 불룩하니 하고 바람을 불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계절의 여인입니다. 이제 봄이 온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시모네타 베스푸치. 비너스는 누구? 시모네타 베스푸치라는 아름다운 여인, 실제 여인을 모델로 그렸다는 거. 이것만 알아도 조금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시모네타 베스푸치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잘 보세요. 오른쪽에 또 있죠. 제피로스. 저 신은 항상 저렇게 볼을 볼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봄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다음 그림은 뭘 할까요? 여섯 번째 나올 그림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는 척이 보고 엄청나게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이 그림,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죠.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에 두 명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남은 한 사람,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 들어보셨죠? 라파엘로의 그림 중에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아테네 학당은 왜 유명하냐면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유명합니다. 아테네 학당, 아는 척의 보고, 잘난 척의 보고. 자, 바티칸 궁안에 있는 라파엘로의 방이 있어요. 이 방 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알렉산더. 우리가 들어봤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건,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두 명, 가운데 이 두 사람은 왼쪽에 손을 하늘 위로 보고 있는 사람은 플라톤이죠. 이상을 추구했던 플라톤. 손을 아래로 보고 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거린처럼 누워있는 이 사람은 견유주의라고 하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비켜달라고 했던 그 사람, 디오게네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지구본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여기 공부하고 있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역시나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유클리드. 그리고 여기 머리가 까지고 수염이 나 있는 이 사람, 많이 본 사람이죠. 누군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역시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로 모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 미켈란젤로, 아까 이야기했던 브레만테, 이 사람은 라파엘로 자신. 이 사람 누구냐면 라파엘로의 여인입니다. 자, 여기서 찾아볼게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닮은 사람이 여기 플라톤을 하늘을 하고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랑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닮았죠. 모델입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미켈란젤로가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 닮은 사람 찾아볼까요? 브라만테라는 건축학자. 이 사람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유클리드 닮았죠. 머리 보세요. 그리고 이 여인,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쁜 이 여인은 라파엘로의 애인입니다. 그리고 라파엘로 자신도 있죠. 이 사람 찾아볼까요? 다 누군가 어딘가를 보고 있는데 혼자 정면을 보고 있어요. 아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재밌죠? 여기 똑같이 생겼잖아요. 라파엘로. 근데 라파엘로도 너무 천재라서 그런지 37세 생일에 갑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엄청 인기가 많았겠죠. 젊고 잘생기고 천재고. 자, 오늘의 잘난 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미술 잘난 체, 미술 아는 체 2,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